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 3회차 지난 3월 13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의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이 9번째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볼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깁니다. 진짜.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상 명시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입니다. 네, 경영이가 아니고 경영의. 만들어 놨던 거라서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고.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인증. 자, 이 문제는 꽤 자주 봅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의 유형은 요것과 비슷하게 정답이 바뀐 2020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 20년도 7월 달에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도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은 딱 밑에 보기를 보시더라도요. 숫자가 표시된 건 딱 하나밖에 안 보이세요. 네, 2년.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 유효기간을 둡니다. 이게 무조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1번 보기에 보면 한국소비자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안 돼요. 무조건 어디에 걸치든 간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세 번 나오거든요. 이 소비자 인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여기에 보면 전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그걸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1번, 4번, 5번은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1번, 한국소비자원은 땡 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국무총리령 아니요, 대통령령이요. 땡. 3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유효 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2년? 네, 맞습니다. 숫자 2년. 4번 한국소비자원 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보면 대통령령. 저건 맞네요 또. 자, 그 다음에 5번 한국소비자원 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쭉 뒤로 가면 국무총리령 아니요, 대통령령이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여지껏 출제됐던 패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갖고 딱 요약을 시킨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이라고 문제가 딱 시작이 되면 일단 첫 번째 숫자 1년, 2년,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숫자가 인증받은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돼 있네. 그럼 얘 맞는 얘기인가 보네. 그럼 두 번째로 오시면 거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소비자원 다 틀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령. 이렇게 구별하시면 앞으로 절대 틀리실 일 없을 겁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중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 자, 이 문제도 저희가 꼭 이제 수업을 할 때 요거는 좀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공통으로 나와요. 바뀌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곱하기 2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50명이냐 100명이냐 이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건 뭘까요? 자, 이 문제 또한 2021년도 2018년도까지 전부 다 유사유형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정관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2번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근 2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아니요. 이건 2년이 아니고요. 3년이에요. 네, 숫자가 틀려요. 숫자. 3번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맞아요. 4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의 소비자 기본법이라서 50명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면 이게 곱하기 2가 되면서 100명으로가 아니라 100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건 알고 계세요? 5번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일 것. 맞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소비자 단체가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워딩을 바꿨습니다. 워딩을 바꾸는데 법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먼저 바꿉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숫자. 항상 숫자를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왔네요. Y불이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가지 유형 중 14가지 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그냥 맞으세요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주택, 토지, 상점, 상가, 건물 저희가 뭐라 부르나요? 네,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분이 없겠죠, 이건. 그죠? 그래서 동일 유형 기출 문제가 2017년도에 유사 유형 문제가 2020년 10월 달에 기본적으로 보기가 바뀌고 이렇게 나왔던 출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암기도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보시기만 하면 해결이 될 만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라는 건 개인정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보의 주체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번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 수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잃어버렸다 또는 훼손시켰다 다 포함되겠죠. 이게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징벌 수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내 정보가 요번에 이렇게 훼손되고 이렇게 분실이 됐으니 이 기업은 또는 이 정보를 관리하는 이 회사는 징역 10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요? 네,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징벌 수위를 청구할 권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구제받을 권리. 그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네, 보기 하나 딱 읽었더니 답이 그대로 나오고 저희가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밑에 거 안 읽어도 되니까요. 네, 안 읽어도 얘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안 읽어드리지만 다 맞는 설명. 정정, 정지, 그 다음에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여부,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그죠? 안 읽는다고 해놓고 그새 또 마음이 변해서 읽고 하지 않네요. 자, 다음 문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해 유출 통지에 대한 겁니다. 이 유출 통지가 나오면 여지껏 나온 문제 스타일은 이제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보시는 건데 다음 보기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이것도 안 바뀌어요. 이 문제도. 유사 유형으로 2020년 5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자, 여기다 지금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답은 1,000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아예 그냥 딱 연결시켜 놓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 스타일. 두 번째 문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저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또 다른 문제 유형에서 그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된 문제 유형 두 가지는 다 싸잡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앞으로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키워드 형태로. 다음 문제 7장이네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기업 교육의 종류 중, 자, 기업 교육의 종류, 그리고 밑에 5가지를 다 써놨습니다. 학습자를 업무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학습자를 업무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교육합니다. 흔히 이런 걸 저희가 조금 뒤집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장 실무 교육이라고 부르죠. 현장 실무 교육을 저희가 알고 있는 영어 세 음절로 표현하면 OJ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직무 교육 훈련, 직무 순환, 코칭, 멘토링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코칭과 멘토링이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 방식이겠구나. 1대1 방식으로 이 코치와 P코치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할 것 같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연결되면. 그래서 밑에 보시는 5개 중에 답은 결국 OJT가 됩니다. OJT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OJL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자기학습이에요. 자기학습. 흔히 뭐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죠. 자기학습.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액션 러닝이 있는 거죠. 실천학습이라고 하는 거. OFJL. OFJ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기개발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독서가 있고요. 자기개발 활동. OFJT는 뭐 뻔히 아시는 게 있으면 이거 집체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체교육. 그죠? 집체교육. 그다음에 뭐 OFST까지 쭉 명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답은 OJT가 됩니다. OJT.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나들러가 자, 저희 HRD 또는 뭐 교육 훈련 이런 거 정의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들러가 제시한 교육 훈련 강사의 역할 중 3가지가 있죠.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동일 유형이 2018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변형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2020년 10월 달에 그 이전에는 뭐 2017년 3월 달에도 유사 유형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물어봤던 내용과 정답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보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흔히 저희가 전달합니다 라는 것들을 흔히 이제 강사를 갖고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느냐? 교수법이라 부릅니다. 교수법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법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체 선정과 방법을 찾는 일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흔히 저희가 말을 이제 이어붙이게 하면 교수 전략이겠죠. 왜? 이 교수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죠? 두 번째, 각종 학습 보조 도구와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건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첫 번째 거에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흔히 교수법이라고 부르더라 저희가.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수 전략 개발자라는 게 딱 떠오르시죠. 그죠. 조직의 문제를 확인하고 학습 요구를 분석합니다. 우리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지? 우리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첫 번째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요. 그죠? 강사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교육생한테 관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세요? 내가 많은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수업을 받는 교육생한테 뭔가를 선생님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면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이 교육생에. 이런 걸 저희가 학습 촉진자, 아니 촉진자는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렇게 3가지 앞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교육 훈련을 위한 강의 기법 중 토익법 나옵니다. 토익법. 네, 토익법
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딱 체크해 보자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죠? 그래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이래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실제로 리드하고 있는 이 주관하는 사람, 이게 쉽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교수자죠, 교수자. 이 교수자도 선생님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런 관점이죠. 여기에 대한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기반에 딱 깔아놓으신 상태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는 유사 유형으로 2020년도 6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1번, 대규모 집단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규모 집단을 데려다 놓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방금 전에 발음하다가 조금 호흡에 이상이 생겨서 네,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 적절한 강사 또는 지도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상호작용하는 걸 갖고 좀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번, 학습자 중 몇 명에 의해 토의가 주도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흔히들 이렇게 상호작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만 냅다 발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일부는 그냥 듣기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4번, 토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소지가 많아요. 맞아요. 이것도 상호작용하게끔 놔두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5번, 높은 수준의 인지적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맞을까요? 이걸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이 내용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장점이었거든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지적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에서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OPJT에 이제 하나를 갖고 이렇게 내거든요. 뭐 강의법부터 시작해서 뭐 역할 연기법까지 그 5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장단점을 물어볼 때 꼭 최근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보신 그대로예요. 단점을 물어보고 있으면 지금 장점에서 끌고 와요. 이 토익법이 갖고 있는 장점에서. 근데 끌고 오면서 얘를 그냥 끌고만 오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워딩도 바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문제 유형을 대비하고 학습을 하실 때 이 방법론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OPJT에 대한 5가지의 강의 기법을 갖고 문제를 낼 때 장단점을 물어보고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무조건 양쪽을 다 달달달 외울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항상 장점을 물어보면 단점에서 끌고 올 거고요. 단점을 물어보면 장점에서 끌고 와요. 이게 거의 대다수예요. 왜 그러냐면 단점을 물어봐 놓고 단점 중에서 워딩을 바꾸면 걔는 너무 티가 나거든요. 분명히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끌고 오면서 워딩을 바꿀 거라는 이 2가지 형태로 문제가 구성된다는 요 방식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향후의 문제에도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4P 전략 중, 자 4P라고 나옵니다. purpose, 목적, people, 청중, place, 장소, preparation,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중에 청중의 수준, 참가자의 수, 성별, 연령, 직업과 직급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분석하는 요소가 뭘까요?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청중의 수준, 듣는 분들, 흔히 저희가 이제 오디언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참가자의 수,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자, 이렇게 되면 결국 4P, 아까 purpose, people, place, preparation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아주 간단하게 people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네, 청중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2022년 3월차 3월달에 3월 13일날 봤던 시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레젠테이션 구성과 관련해 전개, 단계, 본론이라고 합니다.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도 동일 유형이 2020년 4월 달에 2018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보조 자료를 잘 준비하여 적절히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2번 내용 조직은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언부언 할 수 없어요. PT만 죽으라고 몇백 장씩 만든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3번 부차적인 점을 강조하여 중요한 핵심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흔히 저희가 이제 장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한 페이지, 예, 여기에 가능한 메시지는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분명히. 4번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은 도입 단계에서만 언급하되 당연히 도입 부분에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들을 만한 값어치가 생기게 되니까요. 언급하되 본론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니죠. 본론에서도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걸 자꾸 연계시키셔야 돼요. 그 관점인 거예요. 매 장마다 연결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동기부여,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서의 동기부여와 자꾸 연계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이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본론의 마지막, 즉 종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요. 시간을 마련하여 청중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 90문제에 대한 영상을 다 제공해 드렸고요.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끝부분에 와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질 않네요. 좀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번 2022년도 3회차 시험에는요. 동일 유형이라고 하는 문제와 보기가 동일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언제 출제가 된 겁니다 라는 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영상마다.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총 7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총 90문제 중에. 그러면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나요?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학습을 해서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왜 다들 엉뚱한 걸 보고 계실까요? 동일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갖고 학습을 해야 시험을 준비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요 영상 뒤에 실무론 21번, 30번까지 영상 도움이 됐다면 요 영상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번 저희 하는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2019년, 2022년 기출문제 자료 당연하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물론 등업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해놨습니다만. 그리고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챕터별로 동일한 유형 또 비슷한 유형들 이걸 다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서를 다시 보는 거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솔루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십니다. 네, 3년 평균 92.8% 이상입니다. 합격률은 분명히 자신감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번 영상은 2022년도 4회차로 인사드리겠죠. 분명히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은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